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IT라든지 VR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저를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신 만큼 또 펴주셔서 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저도 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또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더욱더 공정하게 처음은 사람을 설레게 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첫 출근하는 직장, 첫 만남 등이 그럴 겁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초선 국회의원들도 이런 각오와 설렘을 갖고 국회에 입성할 거라 여겨집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는 부산 초선 국회의원과의 대담, 그리고 부산 공공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 등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뉴스톡톡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서지영 부산 동래구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지영입니다. 주진우 해운대갑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입니다. 네, 두 분 다 공천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세요. 이제 나흘 정도 남았는데요. 5월 30일 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합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벌써 당선된 지 한 달 하고 단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등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등원 전에 가능하면 우리 동래구 주민들을 많이 만나 뵙고 선거 때 또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당직을 맡아서 또 당의 앞으로 비대위가 가는 길에 대해서도 열심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그 부산 시민들께서 한 번 더 우리 국민의힘을 믿어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산시가 한 번 더 도약해야 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상관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부산 지역 발전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이죠. 부울경 당선자, 초선 당선자이시죠. 14분이 한남동 관제에서 만찬을 했는데 분위기하고 또 부산 얘기가 좀 적극적으로 오갔는지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먼저 그 개헌 저지선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바람에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있게 됐고 결국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울경 주민들 또 부산 시민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만큼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부울경의 발전을 위해서 또 부산시의 도약을 위해서 좀 노력하자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굉장히 우리 대통령님을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저도 배웠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당선인 분들 축하해 주시면서 그다음에 앞으로 그 초선 당선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당부하시고 논의한 얘기들이 오갔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 선거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또 염려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크게 또 승리를 안겨주신 부산 시민들에 대한 정말 감사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분은 초선 의원이신데다가 비교적 젊은 세대로 이렇게 저희들 그런가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일하는 정당 또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운 얘기다. 근데 그전에도 그런 얘기 듣지 않았나?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좀 분명하게 그런 걸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동안의 지역에 있는 여러 현안들 이 매번 선거 때마다 주요 현안과 수건 사업들은 계속 반복되어 오지만 선거 기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개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든 지역구의 수건 사업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겠죠. 하지만 그거를 좀 전략적인 순위도 배치하고 또 우선순위도 정해서 차근차근 추진한다고 하면 그 진정성을 주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당 차원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지금 뭐 특검법이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뭐 마이너한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물가 등등 해서 굉장히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는 좀 더 정치공학적인 프레임 속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생 정책 위주로 확실히 전환하는 정당이 향후에 국민들의 또 지지와 성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일하는 국회의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과거에 이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네, 국민들은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셨는데요. 과거에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나 그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셨던 것보다 여야가 그 굉장히 강한 대치 속에 대치 국면이 국민들 앞에 더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그 국회가 갈등의 장소로 그다음에 정쟁의 대결의 장소로 보여졌던 게 아마 실망을 드렸던 네,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주진우 당선인님이나 저나 이제 그 비교적 그래도 그 젊은 당선인들로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민생을 위해서 치열하게 그리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 나간다면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우리 당만이 아니라 국회 자체가 신뢰를 좀 더 얻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대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논쟁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어떤 정치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좀 더 품위 있게 서로 대화하고 또 굉장히 가치 있는 논쟁을 해 간다면 그 속에서 우리 정치 문화가 한결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그러한 역할을 저희 초선 당선인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1대 중에 나왔던 그 부산 중심의 부산을 포함하는 굉장히 큰 이슈가 그 부울경 메가시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뭐 행정통합 경제동맹하다가 결국은 지지부진해졌는데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대구 경북 TK 행정통합하니까 또 갑자기 부울경 통합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이 부울경이 하나로 되는 게 서로 상생 발전에 필요하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데 22대 국회에서는 좀 잘 되겠죠? 네. 네. 저는 뭐 당연히 추진돼야 되는 네, 방향이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은 특히 교통체계가 좋기 때문에 저희 해운대에서 울산까지 가는데 그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렇죠. 몇십 분 단위로 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부울경 주민들이 의지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 이 부울경 동맹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통합을 했을 때 그러면 주민들의 이점이 뭐냐. 네. 각 그 행정구역별로 소위 말하는 애양심도 있고 그때 그 고향에 대한 전통도 있고 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는 확실한 이득이 있을 때 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 기업들도 많고 또 경남 쪽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 간에 좀 협업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서로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나 울산시나 경남도에서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그래서 경제 분야의 교류가 활성해지면 결국에는 행정통합 쪽으로 가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폭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필요하고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서 당선인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네. 국가 균형 발전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지금까지도 많은 아이디어들도 나왔고 실제로 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든지 이런 그 뭐 실천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울경 그 통합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다 좌초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네. 너무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한 얘기인 것 같고요.
여전히 경제 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경제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제 협의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27년까지 어떤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주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상 이런 경제 동맹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들에 대한 논의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아까 주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던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들도 좀 더 저변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부울경 지방에 있는 그 강소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두루두루 정책금융의 혜택이 좀 돌아가도록 네, 하자는 네. 취지입니다. 부산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요구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이 아마 우리 뭐 당선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가장 그 힘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다룬 게 바로 산업은행 이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결국 또 안 되고요. 22대 국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또 이제 큰 야당, 야권이 있는데 좀 잘 되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될 문제인데 네. 민주당은 다른 정쟁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아주 결단을 쉽게 내리는데 왜 이렇게 우리 부산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쩌면 수도권 중심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그 시작, 매개가 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법안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산업은행법 문제가 바로 민주당이 부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민주당 정치인들 얘기 다르고 또 민주당의 지도부 얘기 다르고 어찌 보면 민주당이야말로 수도권 눈치를 보는 정당이 아닌가,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뭐 시장님께서 갔을 때도 그렇게 홀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좀 참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그 지방을 존중하는, 그 민주당이 늘 얘기했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산업은행법 문제만큼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그런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네. 산업은행 이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왜 우리가 이거를 1호 법안처럼 생각을 하냐면요. 네. 결국은 산업은행에 있는, 단순히 산업은행에 있는 거기 계신 근무하는 분들이 와서 여기서 지역에 무슨 식당을 이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부울경 지방에 있는 그 강소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두루두루 정책금융의 혜택이 좀 돌아가도록 네, 하자는 네.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좀 더 경제 활성화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은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고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부산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맞습니다.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매번 선거 때마다 심판해 주시기를 저는 감히 요청드립니다. 그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에 조기 개항한다라고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점 항공사가 없는 게 에어부산에 분리 매각해라 이러는데 지금 결국 대한항공 쪽에서 안 하고 있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랑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정거래 이슈가 있어서 이 통합에 관해서 각 그 해외 글로벌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독점이 아닌 거점항공사를 분리해내서 지방에 보내는 것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네네. 이 지금 아직은 키가 산업은행과 또 정부가 대한항공은 그 국적 항공사로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부산시와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대한항공의 그 필요성을 설득하고, 또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한 논리로 하면 통합해서 어딘가 여러 저가 항공사를 통합하면 좋다고 하지만 최소한 통합한 항공사를 본사만큼은 부산에 둬야 된다. 네, 대안으로. 네, 네. 그런 대안이라도 같이 모색해 가면서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큰 이슈가 연계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분께 좀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그 부산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의 동서 뭐 불균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 당선인께서는 동네 안에도 동네 내부에도 불균형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내용을 좀 그러니까 우리 동래구가 굉장히 인구도 많고 네. 그런데 이제 한쪽 지역은 굉장히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어느 한쪽 지역은 굉장히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고 네.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프라 요구하는 인프라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노인 복지 중심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또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많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많은 곳에서는 또 그러한 인프라 수요가 또 굉장히 부족하고 네. 그러한 동래구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 문제가 그러네요. 저로서는 네네. 아주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아마 도시 전체, 부산시 전체에서도 이런 불균형 문제가 있고 각 그 구 안에서도 선거구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제가 뭐 몇 가지 공약도 내놓았지만 부산시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에 대한 문제이고 또 이런 지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함께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인접 지역구도 또 유사한 형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 그리고 각 그 지역구 차원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좀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네.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운대도 뭐 우리 부산에서는 굉장히 그 주거 문화가 발달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냥 또 관광 지역이기도 한데 최근에 노후 신도시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해운대의 교통량과 또 교통 이렇게 소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지금 그 노후도가 수도권 지역보다는 조금 덜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재건축을 주민들이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준비해 왔던 부분보다는 현재 좀 출발이 더딘 편인데요. 이미 부산시에서 그 자동 그린시티를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요건만 갖춘다면 또 주민 동의만 얻어서 전폭적인 지지만 얻는다면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을 과밀한 지역을 조금 더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교통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역 간 특히 동서균형 발전 등 네. 또 부산의 지역 간의 불균형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교통이 좋아야 여기저기 이동이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지역 간 교류도 늘어나서 사실 해운대나 동네나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같이 발전해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소비력도 더 좋아지고 양쪽이 다 장사가 잘 되는 윈윈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해운대 지역에 이제 제가 공약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반송 터널을 지금 부산시 추진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반송 터널을 좀 신속히 착공해서 반송 터널이 이어진다 그러면 외부 순환도로가 거기가 마지막 골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마지막 골이라서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도로의 핵심은 이게 원을 그려줘야지 언제 어느 때든 외곽 순환도로를 통해서 멀리도 좀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부산의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외부 순환도를 빨리 완성을 해서 해운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각각의 다른 지역들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은 교통량에 따라서 교통의 편의성에 따라서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마도 엔데믹 전후 해가지고 느낌상 생활 정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정치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 먹고 살기 위한 일거리, 직장이 없으니까 부산 청년들이 또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서당선님께서 지적을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뭐 내용하고 그다음에 대책 같은 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젊은 청년들의 이제 인구 유출도 심각하고 또 덩달아서 사실 저출생 문제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로 그렇죠. 이제 두 가지가 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부산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경제 동력을 좀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부산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저출생이라든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는 부산만이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들이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일자리가 있어야 그 경제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요구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이 아마 우리 뭐 당선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가장 그 힘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부산이 이제 뭐 항만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금융 도시로서 이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미래 산업과 관련된 그런 먹거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이라든지 IT 기업들을 좀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뭐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조금 파격적인 혜택들을 좀 주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야 청년들이 부산에서 정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과 출산, 양육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곧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초선으로 국회에 드디어 들어가시게 되는데 각오와 함께 시민분들께 인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저희가 의기소침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2배, 3배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실망하셨던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치 문화를 바꾸고 정치의 품격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생 중심의 여야 협치 이 부분 저희가 확실히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야당과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들어줄 것은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하지만 반대로 야당이 민생과 상관없이 정쟁용을 일삼는다든지 아니면 폭주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견제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 내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자꾸 부르짖다 보니까 저 스스로의 다짐이 됐는데요. 제가 선거 기간에 약속드린 대로 정치적인 특권이나 이해관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치 또 부산 지역 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부산시 전체를 생각하는 포용하는 정치를 펼쳐나가는 데 저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인데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이슈 부산시의회 서전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산시가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들이 좀 있던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부산 청년들을 울린 전세 사기. 부산시가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혼자 사는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벌써 빚쟁이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게 암울했어요. 피해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가장 많았고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96%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78%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대책은 선구제 후회수와 관계자 처벌 강화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구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그대로 폐기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고 오셨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피해자 대부분이 20대, 30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5월 22일 기준으로 신청된 피해 건수만 2,298건, 그리고 2,354억 원 정도의 피해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층은 82%로 1,886명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취업이나 결혼, 출산 혹은 진학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얻은 전세인데, 이 생애 출발점 그리고 기초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시점에 기존의 학자금 대출에 더해서 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자신의 그동안의 보증금 대출이 1억에서 2억 혹은 2억에서 4억이 되는 순간을 맞이를 했을 때 이 갖게 되는 박탈감과 이 출발에 대한 제한,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좀 조망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피해자의 상당수가 최우선 변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분들이 한 79% 정도로 추산을 79%. 하고 있는데 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이제 상한선이 좀 다르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8,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8,5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이런 행정 규정에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과 현실의 괴리를 조금 줄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피해자 중에서 여기에 가입한 분들이 4%밖에 안 된다 그러고요. 또 이분들만 탓할 게 아닌 게 가입 문턱이 그렇게 높다고요. 가입 문턱이 높은 것보다는 네네. 최근에는 허그 측에서도 보증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취소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위반한 주 계약자가 소유한 건물이라는 이유로 정상 가입을 한 사람도 취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이 이제 부산에서 설문조사를 한 비율에는 적용이 돼서 미가입률이 더 높게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보이고요. 달리 보면 우리가 앞서서 청년 세대라는 점을 좀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청년 세대는 본인들의 보증 보험 료에 대한 부분에도 부담이 굉장히 상당히 높다라는 지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월 30만 원까지 이제 부산시에서는 이 보증보험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조례도 제정이 됐고, 지원이 이제부터는 시작이 됩니다만, 한 번에 30만 원을 내는 부분도 이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쉽게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지점도 있고, 또 이에 대한 교육이나 이에 대한 네. 권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있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선구제 그리고 후회수, 그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수를 해라,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이 개정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못 하고 있죠. 네, 사실은 21대 이제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1대에서 이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좀 물리적으로는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해요. 22대가 들어오면은 이제 등원을 하고 개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선구제 후회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먼저 수조 원 발생한다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각에서는 개인에게 당한 사기이기 때문에 뭐 민사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조금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규제에, 그러니까 법의 틈새를 통해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상처 입은 어떠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쓰러졌을 때 국민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존재의 의무가 없겠죠.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이 선구제 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빨리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동력을 찾아서 좀 우리 피해자들을 좀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28일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가 됐습니다. 지난 네. 5월 2일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시점은 이제 28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 그리고 통과가 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실 것이냐에 대한 지점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보상 후 회수의 방식이 들어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금에서 30%를 지원하겠다라는 네, 것이기 네.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대부분이 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 20%에서 50% 정도만 받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도 자신들의 보증금에서 30%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수조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산출이고요. 4천억 원대 전 후반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8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피해는 단순한 사기 금융 피해가 아니라 삶의 무너짐이고 주거권의 박탈입니다. 청년들의 출발점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한 부채와 그리고 부담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에 대해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구상권을 통해서 다시 국고를 회수를 할 것이고 환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은 현재 기업 PF나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1% 정도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시가 전세 피해 지원센터라고 하는 걸 열었는데 도움이 안 된 모양이에요. 이렇게 설문조사가 운영이 되는 점,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피해 사례를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제 매월 이 집계가 된다라는 점 어느 정도 일원화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권장을 한 덕분에 이제 부산시도 앞장서셔서 이제 피해자들과 월 1회 간담회를 또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그리고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지원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상위 법령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센터의 역량에 대해서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아직은 만족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각종 행정 업무도 지원해주고 있고 변호사, 법무사도 연계해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금융 지원도 일부 해주고 있고 뭐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금융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돌려받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역단체에서는 사실은 그 기능과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성을 두고 잘 이끌어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루 80만 명이 이용하는 부산 도시철도. 교통카드 기준 기존 1,300원에서 두 차례 걸쳐 300원이 인상돼 1,6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쓰레기봉투 가격은 부산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비쌉니다. 택시비와 상수도 요금은 전국 2위입니다. 부산 시민은 대부분의 지역 공공요금을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산시의 낮은 재정 자립도가 꼽히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좀 경감을 시켜주는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부산시의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 그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반영이 조금 저조하다. 부산시는 비싼 공공요금에 대한 이유로 교통 분야 누적 적자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론적인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부산 시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하철 요금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도 비싸고 상수도 요금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고 하는데 참 힘들게 우리 부산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교통비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네, 이제 단순 수치로만 세입 세출의 수치로만 적자를 환산하는 것은 뭐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요. 그 우리가 교통공사, 지하철, 그러니까 버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적자가 연간 한 7천억 원 정도 발생하고요.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수년째 3천억이 넘는 적자를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인구 수치가 또 광역시, 특광역시 기준에서는 노인 비율이 가장 많은 우리가 네, 도시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노인들은 또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의 요금을 뒷받침해야 되는 이런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적자 상황과 인구 상황이 혼합돼서 지금 교통요금이 가장 비싼 도시가 되었다라는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요금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 또 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까지 비싸다고 아마 정부에서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왜 이래야 되는 거죠? 이건 생활정신 문제인데. 네. 지자체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7가지 공공요금을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상하수도나 대중교통, 택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물가와 서민의 부담을 결코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고금리 고물가로 지방 재정 지출이 함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부산의 인구 소멸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이 세입에 대해서 곤란을 좀 겪고 있다라는 점, 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인상하지 않으면 결국 다음 세대가 부담을 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될 때는 원가를 산정하게 되고, 그리고 분석 용령을 한 다음에 물가인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약 1년 정도 소요가 되지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이렇게 인상할 계획을 재정 안전성과 이제 결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필요해서 지자체가 결정을 하고 있었으나 중앙정부가 갑작스럽게 물가를 인상시켰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었죠. 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23.8% 정도가 한 번에 급등, 28.3%가 한 번에 급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렇게 지자체, 부산시를 포함한 곳에서는 오랜 시간 동결해왔던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을 추진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중고를 겪게 된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공공요금 올리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산 사정은 녹록지 않다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더 올라가게 됩니까? 네, 저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지금 국가 채무가요, 2018년도에는 600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와 이제 또 몇 년간을 거치면서 국가 채무가 1,100조입니다. 한 5, 6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어요. 네네. 그리고 지난 정부 당시에 한전의 전기요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적자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한전의 누적 적자가 43조 원입니다. 43조. 연간 이자만 4조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이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 표 때문입니다. 당장의 표와 당장의 선거 때문에 국민들께 우리의 재정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요금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하철 무료 연령을 좀 상한하겠습니다. 네, 이런 네. 용기 있는 말씀을 국민들께 구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적자 상황에 놓여 있고 부산만 보더라도 정말 대중교통과 각종 공공요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박형준 시장이 당장의 선거보다 또 우리 시민들께 진실을 고하고 그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입장으로 먼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현재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시대와는 굉장히 상충되는 형태로 이 물가 관리의 책임을 지금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인상, 공공요금 인상, 중앙정부와 지자체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불통이죠. 소통의 네. 부재이고 지역 감수성의 부재로 지금 이렇게 공공요금을 눌러있던 이 인상이 필요했던 요인이 한 번에 현실화되게끔 만들어 버린 상황입니다. 물가 대책을 좀 종합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를 하고 또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존중을 해줬어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마음대로 한 번에 올려놓고 지자체 보고는 계획되어 있는 것을 동결하라 혹은 함께 올려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니 이렇게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점에서 최근에는 거기다 행안부가 지자체 물가에도 관여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지방시대를 이루겠다라는 지점인지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고 지자체의 시민들만 이 체감 수위의 조절이나 완충 효과가 전혀 없게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분에게 하반기 부산의 공공요금 인상 좀 부산시 의회에서 억제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공공요금은 올리면 아프고
네. 그리고 내리면 독이 된다라고 봅니다. 부산의 재정 자립도가 46%인데 서울이 75.4, 경기가 60.5인 것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이제 결국은 인구 현실과 경제 현황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이렇게 한 번에 올라버리면 몇백 원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물가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지출이 커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완충 효과를 위해서 교통 같은 경우에서는 뭐 동백패스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에 대한 내용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분들께서 절감을 할 수 있게끔 동백전을 활용한 지역 화폐를 활용할 것인지 이런 방침을 좀 두고 함께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됐음에도 단 한 차례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3조 원이라는 적자가 기록됐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적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도 요금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될 타이밍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안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시민들께서 크게 체감하시지 않게 우리는 단계적으로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지원 이런 부분, 그다음 시민들의 그 대중교통에 대한 불신 이런 게 해소됨으로 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당히 향상돼서 그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이 선순환하는 이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 공공요금 문제 다룰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과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친화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자, 부산시가 버스조합하고 공동으로 시내버스 기사 채용 설명회를 연다 하는데 왜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버스 기사님 하면은 중공무원급 대우를 받는다. 라고 해서 정말 인기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배달 사업이 성행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업에 진출하니까 오히려 업무 시간도 자유롭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이 배달업으로 이직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살펴보니까 2021년에는 버스 기사님이 130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01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버스 회사에서는 이 결혼을 채우려고 퇴직하신 분들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기존에 있는 기사님들의 운행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버스 운전이라는 게 시간이 늘어나면 시민들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기사님들이 다시 복귀하셔서 운전하는 것 또한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상황대로는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채용 박람회를 열어서 버스기사 수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멘트를 좀 다르게 했는데 이미 열렸더라고요. 그죠? 이미 열린 상황이고 그런데 승무원수가 부족하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부산시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낮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부산시는 현재 2030년까지 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60%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전 정도의 수준이 2019년도에 44.3%였는데요. 이제 작년 2023년 기준으로는 44.4%로 이제 원년 수준은 회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60%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버스와 도시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28% 이상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승용차의 수송 분담률을 낮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사실은 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해서 이 자차 이용을 억제해야 되는 정책이 함께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는 보행, 대중교통, 자차 정책 모두 펼치고 있어서 선택과 집중도 그리고 이제 뭔가 아주 가시적인 성과도 지금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부산은 교통 정체의 문제도 있고 산복도로가 많고 아직은 도시철도가 곳곳에 닿지를 않아서 자차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부산시가 대중교통 정책에서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지 정말 수송 분담률 60%를 이루겠다라고 하면 그에 맞게 이런 자차 억제 정책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대중교통 친화도시
그러니까 이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지구 온난화에도 좀 기여를 하고 이런 건데 만약에 그걸 실질적으로 달성을 하려고 하면은 정책이 세심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부산시에서 네. 여러 정책을 내어놓고 있는데 네. 조금 어렵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접근하고 어느 있다. 순간 우리 네. 행정이 좀 창의적이어야 되고 신박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좀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에 대중교통을 네, 많이 네. 타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데 있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하고 자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안전하게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그 본질적인 것을 조금 외면하고 좀 신박한 방법을 자꾸 찾는 것 같아요. 뭐 동백패스라든지 뭐 빅데이터로 활용한 뭐 노선 재개편이라든지 조금 이 단순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대중교통 우리 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 한 20가지 넘는 정책들을 내어놓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 안전하게 빨리 쾌적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데 대중교통 그러면은 타는 게 더 비율이 낮아지지 않나요? 이게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전년도에 시행한 동백패스 같은 경우에 이용 실적을 보면 50대, 20대, 60대, 70대 순으로 발급 수와 그다음에 환급 금액이 높았습니다. 이제 그 말은 결국 대부분이 버스 이용객이었었는데요. 버스 비율만 이 전체에서 65%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차를 소유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렇게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의 적극 이용계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공요금이 올라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인상분을 부담해 가면서 대중교통을 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금이 인상이 된 만큼 결과적으로는 내가 문 밖으로 나섰을 때부터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환승체계도 원활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한 뭐 노선 분석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다만 조금 더 이렇게 직접 타격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섬세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백패스 제도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 이런 거죠. 우선은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수송 분담률이 22.2. 22.2. 네, 지하철은 18.7입니다. 이 박스권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 원인들을 가장 공통적으로 분석하는 첫 번째 요인이 자차 비율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 1.99명당 차를 한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거의 2명 중에 한 분이 자차를 이용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이 높아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많은 정책을 내어놔도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백패스 같은 경우에는 실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평가하기에는 사실 정책이 잘 됐는지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대중교통 정책이 조금 단순하게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적인 대책이 있을지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뭐 우선 동백패스를 말씀드리면 K패스가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 네. 그 K패스에 비교하면 아직까지 한계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동백패스는 전년도 기준으로 약 33만 명이 발급을 했고 실제 환급받은 수는 16만 명 수준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주민등록 인구로 기준을 했을 때는 1%만 발급을 받았고 0.5%만 지금 환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흡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지점이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내가 사는 곳에서 어디에서든 대중교통의 접근이 원활하고 그에 대한 환승 체계가 마을버스든 수요응답형 버스와 같은 DRT든 이런 것들이 활용이 많이 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지점을 우리가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의원님. 네, 기존에는 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노선 만들고 또 중요한데 허브 잡아서 노선 추가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네, 부산의 버스가 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2025년까지 버스 노선을 전면 재개편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 재개편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의 편리성 그리고 정말 차가 막히지 않게끔 그리고 놓치는 노선이 없게끔 부산시에서 잘 검토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2029년 개항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 보상 문제, 어업권 보상, 환경 영향 평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올해안 착공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부산대가 찬반 논의 끝에 지난 21일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기로 하는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내년 의대 신입생은 163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동아대 의대는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인제대와 고신대도 기존보다 늘어난 100명을 각각 선발하기로 하는 등 부산 지역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습니다. 강서구 등 4개 자치구에 이어 해운대구 등 부산 지역 10개 구군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기존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서 오는 7월부터는 월요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도구와 연제구를 제외한 14개 구군의 대형마트 30곳 가운데 25곳이 7월부터는 주말에도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의 15세 이상 취업자는 168만 8천 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7천 명,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어 2달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부산시가 인구 감소 지역인 서구와 동구, 영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면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 프로그램과 연계한 것으로 부산 지역 21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부산 공공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고라서 좋을 게 따로 있지요. 부산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고령화 속도로도 전국 최고이고 시민들의 건강은 최악이라는 걸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좋은 소식 갖고 찾아뵈야 하는데 시사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렇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 포커스인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